할머니, 우리 집에 밤마다 무서운 아저씨들이 와요. 준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아이가 악몽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7살 아이들은 때때로 상상과 현실을 헷갈리곤 하니까요.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장난기 가득한 아이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옷깃을 꼭 쥐고 눈망울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악몽을 꾼 거 아닐까? 우리 준호 요즘 무서운 만화 본 거 없어? 아니에요. 진짜예요. 어제도 왔어요. 큰 차 타고 와서 현관에서 신발 막 걷고 들어갔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원래 밝고 말이 많은 아이였는데 요즘 들어 표정이 어두워지고 할머니 집에 오면 쉽게 떨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엄마가 재혼해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아이에게 새 아빠가 생긴다는 것, 새 집에서 산다는 것, 그 모든 변화가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제 딸 수진이는 3년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암이었습니다. 투병 기간이 길었고 마지막 1년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밤낮으로 병원과 집을 오가며 4살짜리 준호를 돌보고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수진이는 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2년 동안 준호와 단둘이 살면서 웃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년 전쯤 수진이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엄마, 나 좋은 사람 만났어. 사업하는 사람인데 준호한테도 잘해줘. 다시 시작해보려고. 저는 솔직히 복잡했습니다. 딸이 다시 행복해지는 건 좋았지만 아직 준호가 어린데 새 아빠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진이는 강태수라는 남자와 재혼했고 준호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수진이는 전화할 때마다 밝은 목소리로 말했고 준호도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사이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수진이의 전화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났고 준호는 할머니 집에 오면 방에서 나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준호야, 그 아저씨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 몰라요. 근데 목소리가 커요. 막 소리 지르고. 새아빠도 같이 소리 질렀어요. 무서웠어요. 준호가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이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냥 예민한 아이의 상상일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저는 준호를 달래고 저녁을 먹인 뒤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오늘 준호 데리러 올 수 있어? 아, 엄마. 미안해요. 오늘 태수 오빠가 늦는데요. 내일 아침에 데리러 갈게요. 수진아, 근데 저는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준호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하면 딸이 기분 나빠할 것 같았습니다. 재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어머니가 남편 뒷조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야, 괜찮아. 내일 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제 옆에서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크레파스를 쥔 손에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을 슬쩍 보니 집 그림이었는데 창문이 전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악몽을 꿨습니다. 자다가 깜짝 놀라 깨어나 제 방으로 뛰어왔고 제 품에 안겨서는 한참을 떨었습니다. 아이의 등을 토닥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뭔가 우리 준호를 이렇게 만드는 일이 있는 게 분명하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준호를 데리러 왔습니다. 딸의 얼굴엔 화장이 짙게 되어 있었지만 눈 밑 다크서클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명품 가방은 새 것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딸의 어깨가 축 처져 보였습니다. 수진아, 요즘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괜찮아요, 엄마. 태수 오빠 사업이 바쁜 시기라 그래요. 수진이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손을 잡아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가는 내내 뒤를 돌아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한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준호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밤마다 무서운 아저씨들이 와요. 세례 아빠도 같이 소리 질렀어요. 무서워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딸이 겨우 행복을 찾았는데 제가 쓸데없는 걱정으로 그 행복을 흔드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손자의 떨리는 목소리와 검게 칠해진 창문 그림이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칠만 지켜보자.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나서 행동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일주일 뒤 준호가 다시 제 집에 왔을 때 아이는 더 말라 있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할머니가 부르는 소리에도 한참이 지나서야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준호는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아저씨들이 큰 소리로 싸워요. 새아빠도 무서운 얼굴이 돼요. 돈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돈. 7살 아이 입에서 나올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이건 아이의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준호가 그리고 제 딸이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재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남편에 대해 의심한다고 말하면 딸이 받을 충격은 또 어떻고요? 저는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만약 맞다면 지금 가만히 있는 게 더 큰 후회가 될 거라고.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준호의 얼굴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직 7살인 아이가 이런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딸이 화를 내든 오해를 하든 제가 직접 확인하겠다고. 우리 준호와 수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쁜 시어머니, 참견쟁이 엄마가 되어도 괜찮다고. 며칠이 지났지만 준호의 말은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장을 보면서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작은 목소리가 자꾸 들렸습니다. 밤마다 무서운 아저씨들이 와요. 저는 수진이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수진이가 준호를 데리고 제 집에 왔습니다. 딸은 여전히 화장을 짙게 하고 있었지만 웃는 얼굴 뒤로 뭔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준호는 제 품으로 달려와 꼭 안겼고 수진이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가 어딘지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거실에서 만화를 보라고 한 뒤 수진이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찬장에서 딸이 좋아하는 보리차를 꺼내 잔에 따르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요즘 태수 씨 사업은 잘 되고 있어? 응, 괜찮아요. 왜요? 딸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잔을 천천히 식탁 위에 놓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 준호가 그러던데 집에 손님들이 자주 온다고. 밤늦게까지. 순간 수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보리차를 마시던 손이 멈췄고 딸은 잔을 내려놓으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태수 오빠는 사업가예요. 거래처 사람들 만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게 뭐 문제예요? 저는 딸의 반응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자 당황스러웠지만 이미 시작한 말이었습니다. 아니야, 문제라는 게 아니라 준호가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밤에 악몽도 자주 꾸고. 엄마가 준호를 너무 예민하게 키워서 그래요. 아이들은 금방 적응해요. 새 환경이 낯설어서 그런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딸은 의자에서 일어나며 가방을 집었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가볼게요. 태수 오빠가 일찍 들어온대요. 수진아, 엄마는 그냥. 괜찮아요. 저희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딸은 거실로 나가 준호의 손을 잡았고 준호는 아직 만화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가야 한다는 게 아쉬운 듯 제게 눈길을 줬습니다. 저는 현관까지 따라 나가 신발을 신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딸은 서둘러 문을 열었고 저는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의 방어적인 반응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왜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했을까요? 제가 너무 오지랖이 넓은 걸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요? 일주일 뒤 준호를 다시 만났을 때 아이의 상태는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원래 통통했던 볼이 홀쭉해졌고 눈 밑에는 어른처럼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며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밥 먹어야지. 할머니가 네가 좋아하는 달걀 프라이 해줬잖아. 네, 준호는 대답은 했지만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는 동작이 느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새 환경에 적응하는 아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이 아이를 깊은 불안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준호는 또 악몽을 꿨습니다. 자다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고 땀에 젖은 채 제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한참을 달래고 나서야 준호가 진정했습니다. 아이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는데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제도 그 아저씨들 왔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많이 왔어요. 차도 많았어요. 엄마가 방에 들어가라고 해서 방에 있었는데 문틈으로 봤어요. 뭘 봤는데? 아저씨들이 새아빠한테 소리 질렀어요. 돈 이야기했어요. 빨리 갚으라고.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돈을 갚으라는 소리. 이건 보통 거래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저씨들 어떻게 생겼어? 무서워 보였어요. 문신도 있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커서 무서웠어요. 문신, 목소리, 협박하듯 돈 이야기. 이 모든 게 맞춰지면서 저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사업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강태수라는 남자가 뭔가 큰 문제에 휘말려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준호를 유치원에 보내고 혼자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수진이에게 다시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지난번 반응을 보면 딸이 제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사위를 의심한다고 화를 낼 게 뻔했습니다. 그날 오후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딸의 집 근처를 지나게 됐습니다.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멀찍이 서서 수진이네 집이 있는 동을 바라봤습니다. 15층이었습니다. 창문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낮인데도 말이죠. 저는 한참을 서 있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박어머니 맞으시죠?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수진이네 옆집에 사는 김 여사였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번 인사한 적이 있었죠. 아, 김 여사님.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아, 근처 지나가다가. 김 여사는 잠시 주저하더니 주변을 둘러보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실은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게 있는데 요즘 수진 씨 댁 괜찮으세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김 여사는 다시 한번 주변을 살피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밤마다 좀 시끄러워요. 남자들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희도 처음엔 그냥 손님인가 보다 했는데 너무 자주 오고 소리도 거칠어서요. 언제부터요? 한 달쯤 됐을까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요즘엔 거의 매일이에요. 어제도 새벽까지 시끄러웠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호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김 여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요. 며칠 전에는 누가 문을 두드리면서 돈 갚으라고 소리쳤어요. 복도에서요. 좀 무서워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더 이상 제가 혼자 고민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가, 그리고 우리 준호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혹시 관리실에는 얘기 안 하셨어요? 그게 수진 씨 생각도 있고 해서요. 괜히 소문나면 안 좋잖아요. 저는 김 여사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이에게 다시 말해도 안 들을 게 뻔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남편 친구 중에 경찰에서 일하다 퇴직한 분이 계셨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적어도 강태수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깊은 밤이었습니다. 불 꺼진 아파트 창문들 사이로 멀리 수진이네 집이 보였습니다. 15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리 준호는 또 무서워서 떨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딸이 제 말을 안 듣는다면 제가 직접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수진이에게 상처가 되더라도 준호와 딸을 지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남편 친구였던 최 형사님께 전화를 걸었을 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퇴직하신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인맥이 있으실 거라는 기대를 안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위에 대해 알아봐 주실 수 있냐고. 최 형사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틀만 시간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틀이 일주일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낮에는 준호를 돌보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고 밤에는 잠을 설쳤습니다. 수진이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지난번 대화 이후로 서운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틀째 되던 날 오후 최 형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박 여사님, 따님 사위분에 대해 알아봤는데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1시간 뒤 동네 카페에서 최 형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작은 서류 봉투를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강태수 씨, 과거에 사기 전과가 2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불법 도박장과 연루되어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제 손이 서류를 잡고 떨렸습니다. 사기 전과, 불법 도박장. 이 단어들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금 빚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지만 최소 몇 억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 형사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쪽 조직 사람들이 따님 댁을 수시로 드나든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조직.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우리 준호가 그런 위험한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멍한 상태로 걸었습니다. 어떻게 수진이에게 말해야 할까요?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떤 말로 전해야 할까요? 딸은 겨우 행복을 찾았다고 믿고 있는데 그것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말해야 한다니.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준호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준호야,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엄마는. 준호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어깨가 마구 떨렸고 손에는 작은 배낭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집에 가기 싫어요. 저는 황급히 문을 열고 준호를 안고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소파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주며 진정시켰습니다. 한참을 울던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새아빠가 엄마한테 소리 질렀어요. 돈 달라고. 엄마가 울었어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가 통장 내놓으면서 울었어요. 새아빠는 그것도 모자라다고 화냈어요. 그 무서운 아저씨들도 왔어요. 엄마가 저한테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엄마가 무릎 꿇고 있었어요. 그 아저씨들 앞에서. 그 순간 저는 모든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제 딸이 무릎을 꿇었다고요. 그 무서운 사람들 앞에서. 주먹을 꽉 쥐었지만 준호 앞에서 동요를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엄마가 할머니 집에 다녀오라고 했어요. 오래 있어도 된대요.
아이는 엄마가 자신을 안전한 곳으로 보낸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즉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 잘 도착했다고, 괜찮냐고. 1시간이 지나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준호 좀 봐주세요. 며칠만요. 며칠만이라는 말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다시 걸었고 이번에는 수진이가 받았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당장 나와. 준호랑 같이 있어. 엄마, 지금은 안 돼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태수 오빠가 해결할 거예요. 수진아, 엄마가 다 알아. 강태수 씨 과거도 알고 지금 무슨 일 있는지도 알아. 전화 너머로 숨 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당장 집 나와. 지금 위험해. 엄마, 저 어떡해요. 집도 담보로 잡혔어요. 통장도 다 비었어요. 딸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다음에 생각하자. 일단 나와. 준호 아빠 보험금까지 손댔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갈게. 움직이지 마. 전화를 끊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겼습니다. 준호에게는 집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이웃집 아주머니께 잠깐만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아 타고 수진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15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문 열어.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엉망이었습니다. 소파 쿠션이 바닥에 나뒹굴고 깨진 유리컵 조각이 식탁 아래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마른 등을 쓰다듬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던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태수 씨가 저한테 접근한 게 처음부터 돈 때문이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어떡해요, 엄마. 집도 없어요. 준호 아빠가 남긴 거 다 날렸어요. 딸의 목소리에서 자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딸의 얼굴을 마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돈은 다시 벌면 돼. 집도 다시 구하면 돼. 근데 너랑 준호는 단 하나야. 그게 제일 중요해. 수진이는 또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고 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딸과 손자를 지킬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수진이와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최소한의 짐만 챙겨서 말이죠. 택시에서 수진이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1년 동안 행복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진 얼굴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호가 뛰어나와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수진이는 아들을 꼭 안으며 미안하다고 몇 번이고 속삭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지키겠다고. 딸이 무너져도 세상이 무너져도 저만큼은 이 아이들 곁에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태수가 누구든 그 뒤에 어떤 사람들이 있든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거실 소파에 누운 수진이와 제 옆에서 자는 준호를 번갈아 보며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준호와 수진이를 위해 아침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미역국과 계란말이, 그리고 수진이가 어릴 때 좋아하던 김구이. 소소한 것들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평범한 아침 식사가 우리에게 필요했습니다. 수진이는 밤새 거의 잠을 못 잔 얼굴로 나왔습니다. 눈은 여전히 부어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안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준호는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도 불안한지 엄마 옷자락을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수진아, 오늘 우리 할 일이 많아. 수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가야 해. 강태수 씨가 한 일들을 신고해야 하고 사기 피해 접수도 해야지. 엄마, 그 사람들이 보복하면 어떡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신고하는 거야. 경찰이 알면 함부로 못해. 하지만 제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조직이 개입된 일이라면 신고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될까요?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수진이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이웃집 아주머니께 맡겼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앉아 상담을 받는 동안 수진이는 계속 손을 떨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사연을 듣고 난 뒤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사기 피해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면 그것도 별도로 진술받아야 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조사가 필요하고 증거 수집도 해야 하니까 최소 몇 주는 걸릴 것 같습니다. 몇 주.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수진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태수 오빠가 연락할 것 같아요. 제가 없어진 거 알면. 저는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두려웠습니다. 강태수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돈줄이 끊긴 그가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화면에는 태수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장모님, 수진이 어딨어요? 왜 집에 없어요? 강태수의 목소리는 불안과 초조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당신 집에 안 갑니다. 필요한 이야기는 경찰통해서 하세요. 뭐? 장모님, 오해하신 것 같은데. 오해 아닙니다. 당신이 한 일 다 압니다. 더 이상 우리 딸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하게 유지했습니다. 수진이는 제 팔을 붙잡고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을까요?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날 오후부터 수진이 휴대폰에는 강태수의 전화와 문자가 끊임없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사과와 해명이었다가 점점 협박조로 변해갔습니다. 수진아, 내가 얼마나 투자했는데 이러는 거야? 장모님이 오해하신 거잖아. 다시 돌아와. 그러다 밤이 되자 이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라는 문자까지 왔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SUV. 운전석에는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앉아 있었고, 저희 집 현관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준호를 유치원에 보낼 수도 없었고, 수진이는 겁에 질려 창문 커튼도 제대로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차가 불법 주차를 한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위협한 것도 아니라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세 사람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거기 서 있는 사람은 강태수가 아니었습니다. 옆집 이웃인 김 여사였습니다. 문을 열자 김 여사는 들어오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래 차 보셨죠? 어제부터 계속 있더라고요. 네, 알고 있어요. 혹시 수진 씨 일이랑 관련 있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웃에게까지 이 일을 알려야 할까요? 하지만 김 여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태수의 사기, 조직 연루, 그리고 지금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까지. 김 여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남편이 변호사예요. 퇴직했지만 아직 인맥은 있어요.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요? 네. 그리고 저희 아들이 경호업체에 다녀요. 당분간 이 동네 순찰 좀 부탁할 수 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낯선 사람도 아니고 그냥 옆집에 사는 이웃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다니. 감사합니다. 정말. 뭐요? 같은 동네 사는데 당연한 거죠. 여자들끼리 힘 합쳐야죠. 그날 저녁 김 여사 남편인 김 변호사님이 오셨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수진이가 겪은 일을 설명하자 김 변호사님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재산 피해 부분은 민사로 가야겠고 협박과 사기 부분은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제가 아는 후배 변호사 한 명 소개해 드릴게요. 비용이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말해 볼게요. 일단 급한 건 신변 안전이니까. 김 변호사님의 아들도 다음날 왔습니다. 30대 후반의 건장한 남자였는데 경호업체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당분간 제가 출퇴근 시간에 주변 확인하러 올게요. 그리고 혹시 이상한 사람 보이면 바로 연락 주세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아닙니다. 엄마가 어머니들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요. 그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김 여사는 매일 반찬을 가져다 주었고 준호를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법적 절차를 하나하나 안내해 주었고 아들분은 정말로 매일 집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검은색 SUV가 사라졌습니다. 김 변호사님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계속 사진을 찍어뒀더니 부담을 느꼈는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김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여사님,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냥 옆집 사는 사이인데. 김 여사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희 딸도 옛날에 좋지 않은 사람 만나서 고생했어요. 그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너무 힘들어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런 일 겪는 거 보면 그냥 못 지나쳐요. 저는 김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많지만 이렇게 따뜻한 사람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혼자였으면 못 이겨냈을 것 같아. 엄마 있어서 다행이고, 김 여사님 같은 분들 만나서 정말 감사해. 이제 시작이야. 아직 갈 길이 멀어. 알아요. 근데 이제는 무서워도 피하지 않으려고요. 준호 위해서라도. 딸의 눈빛에 예전의 힘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무너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려는 모습.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준호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 편이 생겼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희망이 있다는 걸.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매주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했고 김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신 젊은 변호사분의 도움으로 민사소송 준비도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강태수가 문을 두드리는 꿈, 그 무서운 사람들이 집에 쳐들어오는 꿈. 새벽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 저를 찾았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주며 괜찮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말했지만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는 유치원에 가는 것도 무서워했고 제 손을 꼭 잡지 않으면 불안해했습니다. 밤에는 늘 엄마와 저 사이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7살 아이가 느껴야 할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담당 형사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경찰서로 와 달라고 했습니다. 저와 수진이는 긴장한 마음으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형사님은 우리를 조사실로 안내하더니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강태수 씨,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강태수 씨가 수진 씨와 만나기 전부터 이미 타깃을 정하고 접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진 씨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 보험금과 부동산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다는 겁니다. 과부가 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접근해서 재산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여러 건의 전과가 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니. 수진이의 외로움도 준호에게 새아빠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도 모두 그 사람에게는 이용할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형사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강태수 씨가 연루된 도박 조직이 생각보다 큽니다. 이미 여러 피해자가 있고 강태수 씨는 그들의 자금줄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빚이 그렇게 많이 쌓인 거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네, 수진 씨를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태수 씨가 빚을 못 갚으니까 대신 수진 씨한테 청구하려고 할 수 있어요. 수진이가 의자를 붙잡고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적어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요. 증인 보호 프로그램.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순간 실감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단순히 이혼이나 사기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수진이는 멈춰섰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바보였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속을 수가 있어요? 수진아, 준호 아빠 돈까지 다 날리고 엄마한테 걱정 끼치고 준호는 트라우마까지 생기고 딸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거리 한복판이었지만 수진이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딸을 일으켜 세우며 꼭 안았습니다. 너는 바보가 아니야. 나쁜 사람이 너무 교묘했던 거지. 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사람을 믿으려고 한 게 잘못이니? 다시 행복해지려고 한 게 잘못이니? 아니야. 네가 한 건 용기 있는 일이었어. 다만 상대가 너무 나빴을 뿐이야. 수진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라도 감정을 쏟아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오랜만에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오래된 앨범. 거기에는 수진이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입학식 때, 중학교 졸업식 때, 늘 환하게 웃던 우리 딸. 그 아이가 이렇게 상처받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첫 남편을 잃고 힘들어하던 딸에게 다시 사랑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 될 줄은. 저는 문득 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왔을 때, 어린 수진이를 안고 숨어 지내던 그 시절, 저도 비슷한 두려움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딸의 마음이 더 잘 이해됐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가 조용히 제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못 자요? 너도? 딸이 제 옆에 누웠습니다. 마치 어렸을 때처럼. 엄마, 사실 하나 말 안 한 게 있어요. 뭔데? 태수가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완벽했어요. 준호한테도 잘해주고 나한테도 다정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연기였던 것 같아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는데 태수가 전화할 때마다 돈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엔 투자라고 했어요. 잘 되면 우리 다 잘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조금씩 줬어요. 근데 점점 액수가 커지더라고요.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창피했어요. 엄마가 처음부터 걱정하셨잖아요. 내가 틀렸다는 거 인정하기 싫었어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게 사람 마음이지. 나도 옛날에 아버지 사업 망했을 때 친정에 말 못했어. 부끄럽고 인정하기 싫고 혼자 해결하고 싶었어. 혼자 해결 못하는 일이 있을 때 기댈 수 있는 게 가족이지.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미안할 것도 고마울 것도 없어. 당연한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모든 비밀이 드러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앞으로 싸워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변호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강태수의 재산을 추적한 결과
일부는 회수 가능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준호 양육비로는 쓸 수 있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강태수가 구속됐다고. 도박 조직 관련 혐의와 사기 혐의가 인정돼서 당분간 감옥에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재판이 남아있고 조직 사람들 문제도 남아있었지만 일단 강태수로부터는 안전해진 것입니다. 준호도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웃는 날이 많아졌고 유치원에서도 친구들과 잘 지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했지만 그것을 통해 더 강해졌다고.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법을 배웠다고. 폭풍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지만 우리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반드시. 강태수가 구속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도 유치원에 잘 다니기 시작했고 수진이도 작은 회사에서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천천히지만 우리는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 든 가방이 덜덜 떨리고 있었고 입술에서는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깨물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딸은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는데 낯선 번호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강태수 빚 3억. 일주일 안에 갚지 않으면 어머님과 손주 안전 보장 못함.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3억. 우리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또 왔어요. 회사 앞에서도 누가 저를 계속 쳐다봤어요.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님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직접적인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따라온 것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그럼 우리 딸이 실제로 다쳐야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형사님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듯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찰을 강화하고 혹시 수상한 사람 보이면 즉시 연락 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부터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가 유치원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3시에 하원하는데 3시 반이 되어도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치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요? 벌써 하원했는데요. 할머니께서 데리러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데리러 간다고 연락 안 드렸어요. 네? 그런데 웬 여자분이 오셔서 준호 할머니라고 하시길래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수진이도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유치원까지 뛰어가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우리 준호가 어디 있는 걸까? 누가 데려간 걸까? 유치원에 도착했을 때 원장 선생님은 당황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분이 준호 할머니라고 해서 그리고 준호도 따라갔어요.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50대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유괴, 그 단어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준호, 엄마가 미안해. 저는 딸을 부축하며 경찰차를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수진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했기에 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준호 엄마 맞죠? 우리 아들 어디 있어요?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아이는 안전해요. 지금은요. 3억만 준비하면 돌려드릴게요. 3억이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그런 돈 없어요. 그건 당신 문제죠. 강태수가 우리한테 진 빚인데 당신이 부인이니까 갚아야죠. 이혼 준비 중이에요.
법적으로 난남이에요. 그래도 돈은 갚아야죠. 내일 밤 9시까지 연락 방법은 문자로 보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저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3억을 어떻게 구한단 말입니까? 집도 이미 담보로 잡혔고 모아둔 돈도 얼마 없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유괴 사건으로 본격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직이 개입된 유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돈을 준비하는 척하면서 범인을 추적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준호한테 손해로 되면 어떡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절규로 변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와 수진이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어디서 무슨 일을 겪고 있을지 생각하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7살 아이가 낯선 사람들 손에 있다는 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팔아요. 뭐? 엄마 집이라도 팔아서 돈 만들어요. 준호 없으면 나 못 살아요. 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3억은 안 돼. 그럼 어떡해요? 우리 준호를 어떻게 구해요?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둘 다 울었습니다. 이렇게 무력한 적이 없었습니다. 손자를 지켜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지킬 수가 없다니. 아침이 밝아왔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만 커졌습니다. 경찰은 추적 중이라고 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수진이 휴대폰으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이었습니다. 준호가 어두운 방 한쪽에 앉아 있는 모습. 아이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고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사진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준호야! 우리 준호야! 저도 사진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우리 손주가 저렇게 무서워하고 있다니. 저 작은 아이가 혼자서 얼마나 두려울까. 그 순간 문자가 또 왔습니다. 시간은 오늘 밤 9시까지. 돈 없으면 아이 볼 생각 마세요. 수진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딸을 붙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김 여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소식을 듣고 온 것입니다. 김 변호사님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경찰이 움직이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오늘 밤까지라고 했어요. 알아요. 일단은 범인들을 안심시켜야 해요. 김 변호사님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오후 6시, 7시, 8시. 모은 돈은 1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오후 8시 반,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범인 추적에 성공했다고, 준호가 있는 위치를 파악했다고, 지금 출동 준비 중이라고.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면 범인들이 준호한테 해코지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오후 8시 50분, 수진이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준호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할머니, 아이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수진이는 정신을 잃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딸을 붙잡으며 전화를 들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야, 괜찮아. 곧 데리러 갈게. 하지만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리고 1분 뒤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입합니다. 지금. 그 순간부터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와 수진이는 경찰서에서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 구출했습니다. 안전합니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저도 주저앉았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모든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30분 뒤 경찰차가 도착했고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경찰관 품에 안겨 내렸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고 옷은 더러워져 있었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준호야! 수진이가 뛰어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저도 달려가 둘을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무서웠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악몽이 준호에게 남길 상처가 얼마나 깊을지, 우리가 이겨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그날 밤 준호는 제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잠들어서도 악몽을 꾸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밤새 아이를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은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걸 이겨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준호가 구출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범인들은 모두 검거됐고 강태수와 함께 기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의 상처는 그렇게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자다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고 낮에도 갑자기 멍해지곤 했습니다. 유치원은 당분간 쉬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으니까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은 하루 종일 준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문을 열어두고 밤에는 아이를 꼭 안고 잤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씻지 않았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밥이라도 먹어야지. 배가 안 고파요, 엄마. 딸의 얼굴은 해골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몇 킬로그램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맛이 없었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담당 형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재판 준비를 위해 몇 가지 확인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준호를 제게 맡기고 형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거실에서 수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준호를 재우고 급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진이는 소파에 앉아 얼굴을 감싸쥐고 있었고 형사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판에서 수진 씨가 증언해야 합니다. 강태수의 사기 수법과 협박 과정을 상세히 진술해야 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변호인 측에서 수진 씨가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 아니냐고 반박할 겁니다. 그럼 수진 씨가 당시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해야 하는데. 저는 이해했습니다. 수진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절박하게 사랑을 원했는지, 그 모든 것을 법정에서 낯선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딸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될 거라는 것. 형사님이 돌아가고 수진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딸 곁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엄마, 나 법정에 서는 것도 무서운데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다 말해야 한다는 게. 수진아, 너는 바보가 아니야. 바보예요. 엄마가 말렸는데도 안 들었잖아요. 준호 말도 안 믿었잖아요. 다 제 잘못이에요. 딸의 목소리에서 깊은 자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저는 오래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수진이 나이였을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던 일,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왔던 일, 그때 저도 친정에 도움을 청하지 못했던 일. 엄마도 너랑 똑같았어. 창피해서, 인정하기 싫어서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 근데 결국 못했지. 할머니가 알아채고 도와주셨어.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도요? 그래. 그때 엄마도 많이 울었어.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냐고, 왜 진작 말하지 못했냐고. 근데 할머니가 그러셨어. 실수하는 게 사람이고 도움받는 게 가족이다라고. 저는 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내가 강태수한테 속은 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나쁜 거지. 그리고 준호 말을 못 믿었던 것도 너도 혼란스러웠을 거야. 다시 행복해지고 싶었을 테니까. 하지만 준호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 준호도 힘들었겠지.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수진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말했습니다. 법정에 서는 게 무서워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그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야. 중요한 건 강태수를 제대로 처벌받게 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는 거야. 그날 밤
수진이는 오랜만에 제대로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자기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딸이 스스로를 다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법정에 설게요. 제대로 말할게요. 강태수가 뭘 했는지, 나한테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저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잘 생각했어. 엄마가 옆에 있어줄게.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저도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준호는 김 여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조직 사건이라 언론의 관심도 큰 모양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떨려요. 괜찮아. 진실만 말하면 돼.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강태수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염이 자라고 수척해진 얼굴. 그가 수진이를 쳐다봤지만 수진이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고 수진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인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외로웠던 것, 준호에게 아버지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 강태수가 얼마나 다정하게 접근했는지.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께서 자발적으로 관계를 시작한 것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시작했지만 속은 거예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제 돈이 목적이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검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강태수가 수진이를 만나기 전부터 신상 정보를 조사했던 기록, 보험금 액수를 파악했던 메모, 다른 피해자들과의 유사한 수법,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변호인이 당황하는 게 보였습니다.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금전을 요구했습니까? 수진이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처음엔 투자라고 했어요. 우리 미래를 위한 거라고요. 그 다음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몇 번 거절했더니 협박했어요. 어떤 협박이었습니까? 준호를 해치겠다고요. 제가 순순히 안 따르면 아이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했어요. 법정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강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강태수는 다시 앉았지만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준호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그럼에도 왜 신고하지 못했는지. 준호가 무서워한다고 제게 말했어요. 밤에 무서운 사람들이 온다고요. 근데 전 안 믿었어요. 행복하고 싶었거든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제일 후회돼요. 제 아들 말을 안 믿었던 게, 엄마가 딸 걱정하는 말을 안 들었던 게,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검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진이는 눈물을 닦고 강태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그를 마주 본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서요. 제가 당한 일을 인정하고 이 사람이 제대로 처벌받는 걸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저처럼 당하지 않게 하고 싶어서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바보였을지 몰라도 나쁜 건 이 사람이에요. 사람의 외로움과 사랑을 이용한 이 사람이 나쁜 거예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은 계속됐고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태수는 징역 8년, 조직원들도 각각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해배상 판결도 함께 나왔습니다. 법정을 나올 때 수진이는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김 여사가 준호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달려와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이제 괜찮아. 수진이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저도 그 둘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포옹하며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겼다고. 강태수에게도, 두려움에게도, 그리고 우리 자신의 나약함에게도.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에서 봄으로 바뀌었고, 우리 집 작은 베란다에는 수진이가 심은 화분들이 새싹을 틀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회계 사무소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출근하는 딸의 뒷모습을 보면 예전과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어깨가 더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에 힘이 있었습니다. 준호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처음 몇 달은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겪은 트라우마가 깊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는 점차 밝은 아이로 돌아왔습니다. 요즘은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낸다는 소식이 자주 들려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준호와 함께 근처 공원에 나갔습니다. 수진이는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요즘 딸이 일을 열심히 해서 주말에는 푹 쉬게 하려고 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준호가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준호가 달려와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안 무서워요. 그래? 다행이다. 우리 준호 많이 컸네. 응, 선생님이 그러는데 무서운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대요. 엄마처럼. 준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그렇게 보고 있다니. 맞아. 엄마가 정말 용감하지? 응, 나도 엄마처럼 용감해질 거야. 준호는 다시 놀이터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그 작은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겨냈구나 하는 안도감과 자부심이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요즘도 자주 만나지만 볼 때마다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어머니, 준호 많이 밝아졌네요. 다 여사님 덕분이죠. 그때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아이고, 무슨 말씀을. 당연한 거 했을 뿐이에요. 김 여사는 준호에게 사탕을 하나 주며 웃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요즘 자주 느낍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수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딸이 제 옆에 서서 같이 채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이사 가요. 응. 수진이는 몇 주 전부터 작은 투룸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같이 살자고 했지만 딸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한테 너무 오래 신세 졌어요. 이제 준호랑 저만의 집을 꾸리고 싶어요. 그래도 엄마 집 바로 옆 동이에요. 걸어서 5분이면 와요. 매일 들를게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래라. 사실 조금 섭섭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딸이 스스로 설 준비가 됐다는 게 기특했습니다. 엄마, 그리고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 상담 봉사 시작했어요. 주말에 여성 쉼터에서요. 여성 쉼터? 네. 저처럼 나쁜 사람한테 속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제 경험 이야기해주고 법적인 도움도 연결해주고 그래요?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에는 이전에 볼 수 없던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아? 처음엔 힘들었어요. 제 상처를 다시 들여다봐야 하니까요. 근데 다른 사람들 도우면서 치유되는 것 같아요.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와 준호가 잠든 뒤 저는 오랜만에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젊은 모습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봤어요? 정말 잘 이겨냈죠? 준호도 씩씩하게 크고 있고요. 사진에 대고 말을 건네는 게 이상하다는 건 알지만 가끔 이렇게 남편과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잘 해냈어요. 당신 걱정 안 해도 돼요. 사진을 도로 서랍에 넣으면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수진이와 준호의 이사 날이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옮겼습니다. 새 집은 작았지만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나서 세 사람이 새 집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준비해 온 김밥을 먹으면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예쁘죠? 그럼 정말 예쁘다. 할머니도 자주 놀러 올 거죠? 매일 올 거야. 걱정 마.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이도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있는 집이 조금 썰렁하게 느껴졌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딸과 손자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수진이네 집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5분 거리라는 게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가까웠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가 준호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약속한 대로 거의 매일 들렀습니다. 저는 준호를 돌봐주고 수진이는 퇴근 후에 데리러 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수진이가 제게 편지를 주었습니다. 엄마, 그냥 말로 하기 어려워서 편지 썼어요. 저는 그날 밤 편지를 읽었습니다. 수진이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미안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엄마, 제가 태수한테 속은 건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 배운 게 많아요. 진짜 사랑이 뭔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엄마가 보여준 강인함을 저도 배웠어요. 이제 준호한테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엄마처럼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제가 딸에게 무언가를 가르쳤다기보다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운 것 같았습니다. 계절은 다시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진이와 준호 그리고 저는 함께 공원에 나왔습니다. 김 여사 가족도 함께였습니다. 준호는 김 여사 손자와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수진이와 김 여사는 돗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편안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같이 놀아요. 그래, 가자. 저는 일어서서 준호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뒤에서 수진이가 우리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사랑은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진짜 가족의 사랑은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공원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의 웃음이었습니다. 상처 입었지만 치유된,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선, 그렇게 더 강해진 우리의 웃음이었습니다.